네, 오늘 순서는 특강을 진행하고 비공개로 상임위별 토의 결과 보고 자유토론과 결의문 채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다시 공개로 전환하여 주요 당직자의 마무리 말씀과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영상 네, 알아서 박수를 잘 쳐주셨는데 그럼 지금부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의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 2일차 일정을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특강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연사로는 육선 의원이시자 우리 당 원내대표 또 초대 특임 장관 등을 역임하시며 당과 나라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주호영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좀 쉬셨습니까? 갑자기 뭐 한 15분 20분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두서도 없지만은 마치 일기장을 공개하라는 것 같이 좀 무안스럽습니다만은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제가 당에 대해서 느꼈던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의정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건 한번 생각해보자 싶은 걸 그냥 빨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과 민주당을 다 잘 아는 분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너희 당 대통령 만들기 어려울 거다.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자기가 민주당에 가보니 초선 재선들 중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의 초선 재선 중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에서 출발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차이가 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당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걸 챙겨서 마음속에 있어도 표시를 안 한다 이러니까 그 표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해야 기회가 오는데 그 차이가 앞으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회 서예반이 있는데 서예를 배우러 나오는 민주당 의원은 여러 명인데 지금 우리 여기 서예 배우러 나오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도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여러분 외국어 배우는 거 그 보조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원하면 와서도 해주고 뭐 하는 거, 그거를 민주당 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보천리라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5년 10년 하고 나면 확 차이가 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특강 세미나 숫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문성과는 주로 이제 직능잔치와도 관계되는 그런 것들인데, 전국 단위 직능단체 행사가 보면 우리 당 의원이 거의 없거나 하나 있고 민주당은 서너 명씩 나옵니다.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가장 힘든 것이 민주당은 많이 오는데 우리 당이 안 오니 당에서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의원들 긴급 호출해가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여러분도 행사에 참석해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직능단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데서 너무 소홀히 한다. 그리고 그 직능단체에 관여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일도 세미나 횟수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의원회관 회의실 세미나 이용하는 횟수하고 기자회견장 이용 횟수입니다. 21대 것인데요. 물론 여야 의원 숫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세미나나 간담회를 3,517회 했습니다. 우리 당은 2,021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회견장 이용 횟수는 846회 대 354회입니다. 이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당의 가장 큰 문제가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흔히 1970년대까지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발전한 것은 공산주의 체제에 비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우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는 분이 많은데, 지금 저는 우리 당의 이런 체제를 가지고는 민주당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지방선거가 2년 남았는데 몇 번 들은 분들 우리 당에 계시겠습니다만 민주당은 이미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고 합니다. 끝내고 나면 배제할 분에 대해서는 누구를 찾을지부터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선거에 앞서서 공천하네 사람 찾네 하는 이런 시스템,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데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책임당원이 84만 명쯤 되고 민주당이 많을 때 254만, 지금 빠져나가고 한 150만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럼 우리는 당원 배가 운동 안 했느냐? 당원 배가 운동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2004년부터 거의 경선으로 후보를 정합니다. 당원 넣는 것이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저는 선거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당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은 임기를 선거 단위에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이 전략가인데 선거 중간에 바뀌고 선거 몇 달 앞두고 바뀌고 이런 일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의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데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저는 사무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당무감사의 배점 기준이 다 정해져 있고 아주 조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천을 오래 관여하고 당생을 오래 한 분들은 최소한 안 되면 우리가 민주당 평가 기준을 뺏기기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의 군기반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의원 되고 나면 4년 동안 누가 당신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라 마라, 왜 같은 당 출신 단체장하고 불화하느냐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4년간 놓아먹이다가 선거 몇 달 전에 평가 한 해 해가지고 기준도 없는 평가를 해가지고 너 되네 안 되네 이러니까 당의 화합 깨지고 공천분란 일어나고 평가 시스템 작동 안 되는, 저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개개인이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준비 부족입니다. 이 하나 날아가, 밑에 준비 부족입니다. 우리 흔히 중수청 호남,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는 선거 진다고 합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 호남, 우리 평소에 하는 일 있습니까? 일부러만 몇 마디 하지 중수청 호남에 대해서 평소에 4년이 아니라 선거 앞둔 2년이라도 노력하는 거 전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당이 요행을 바라는 선거를 한다. 우리 중수청 호남 대책 없이 어떻게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평소에 계속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준비 없는 당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후배 의원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전화나 문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전화해도 안 되는 의원님들 저 꼽으라 하면 다 꼽을 수 있습니다. 전현직 포함해서. 남들은 다 합니다. 저 양반 전화하면 전화 안 받는다, 콜백 없다,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업의 본질이 전화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받고 콜백 해주는 게 우리 업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거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하든지 콜백을 하더라도 술 마시고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비판하는 문자 오면 술 마시고 답을 보낸다든지, 그 다음에 술 마시고 통화를 하면 상대방은 이 혀가 약간 꼬이든지 술 마신 걸 다 알게 됩니다.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사진 찍히는 것 때문에 보안 필름 문제가 있는데 다 까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의 문제입니다. 저는 후원회 회장을 기업인 두는 분들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은 10만 원 받으면 다 돌려주고 1인당 500만 원까지밖에 못 하는데 기업인을 회장으로 두면 그것 이외에 별도의 후원을 받는가 오해를 받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전부 제 학교 은사님들이 다 후원회장을 맡고 있고 그래도 아무 지장이 없어서 저는 일단 기업인을 후원회장으로 했다 하면 제 스스로부터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10만 원 후원할 사람을 명단을 대략 4,000명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000명 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내가 10만 원 후원하라고 해도 괜찮을 사람 명단을 평소에 쭉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 보통 후원 안내를 02784 이 번호로 많이 보내는데 그 번호로 보내면 아무도 이 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 다량 문자 발송으로 스팸성 문자로 보기 때문에 안 하는데 제 개인 휴대폰으로 후원 모금 안내를 보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개개인적으로 나에게 후원을 요청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번거로워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후원했다고 응원 문자하고 그런 정도지 이제 다 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 모금하실 때는 반드시 안내를 개인 휴대폰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후원금에 대해서 10만 원까지도 거의 1년에 2차례 정도 감사하다는 약간 고액이다 싶은 경우는 직접 전화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문자로라도 2차례 정도 감사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개 민원 상담 문제인데요. 이 공개 민원 상담 문제는 여러분 시간 나시면 강명구 의원에게 한번 문의를 해보십시오. 강명구 의원 와 있습니까? 예. 이 공개 민원 상담의 모델을 만들고 가장 열심히 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1년이 52주인데 매주에 내려가서 100명씩 만나면 1년에 5,200명, 4년에 2만 8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한 20만 명쯤 되니까 어느 자리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욕하려고 하면 얼마 되고 난 뒤에 코빼기 안 보인다 하면 본 사람은 4년 지나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20만 중에 2만 명밖에 못 만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역구 다닐 때는 좀 눈에 띄게 다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원 상담인데 민원 상담을 프랜카드만 걸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지역 내 유권자들에게 매번 문자를 보냅니다. 직접 민원 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없는 사람들도 이 양반이 또 내려와서 민원 상담하네. 이것 자체가 가장 큰 홍보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 상담을 한다고 매번 문자를 보내는 일이 중요하고 집단적인 성격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관계되는 사람 전체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쓰고 탄원서 같은 걸 받아오라고 하면 그 번호들이 자연스럽게 정보가 수집되는 것입니다. 수집돼서 나중에 그건 강명구 의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런 민원을 접수받았다고 문자 보내고 누구를 만났다고 문자 보내고 어떤 답을 받았다고 문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공개 민원 상담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법인데요. 사람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모아서 밥 먹자 그러면 내가 불러놓고 밥값 안 내면 왜 불렀냐 그러고 밥값 내면 선거법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에 관변단체가 12개, 13개씩 다 있고 그 관변단체들은 거의 매달 원래회를 합니다. 저녁에 7시부터 9시 사이까지 대략 하는데 한 이 30명의 여론 주도층들이 저거들이 밥값 내고 모입니다. 그러면 장소 알아서 가기만 해서 밥 얻어먹고 다니면 하루에 한 2-3개 다닐 수 있습니다. 다닐 수 있고 이것이 안 되면 평일에 이 국회에 있을 때 안 되면 회의할 시간에 회장하고 영상통화를 하면 얼굴을 다 비춰줍니다. 얼굴을 전체를 다 비춰줍니다. 하루에 2-3건씩 이 월말 되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을 두지 말한데요. 제가 처음 의원이 되니까 박기태 부의장께서 저를 불러서
절대 지역권의 인사관여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이랬더니 시청이면 시청, 군청이면 군청에 인사민원이 들어오는데 나를 도왔던 사람의 친인척 민원이 들어오면 한번 거들어 보면 그 자리를 하나 두고 그 지역에서 여러 명이 경쟁한다는 거죠. 그런데 좁은 지역에 비밀이 없어서 이번에 누구는 박모 의원이 도와서 됐더라 하면 나머지 서너 명이 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3, 4년 지나서 도와줬던 사람이 또 7급에서 6급이 됐는데 6급에서 5급이 될 때 안 도와주면 다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돕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마이너스다. 여러분,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각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 보기 싫어서 안 찍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의원들의 최측근이 대부분이에요. 최측근.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광역의원이나 지방의원들 공천 때 혹은 평소에 살갑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치는 수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하는 경우가 지방의원들 공천에서 실패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선거 때 저를 반대하던 사람도 제가 표시를 하지 않고 만나면 다시 제에게 옵니다. 그런데 선거 때 저를 반대했다고 표시를 하고는 그 사람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넓게 가지고 포용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징기스칸의 핵심 참모 중에 야율초제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 말 중에 여일리 불약 제1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을 하나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해를 하나 제거함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해코지 할 일을 하나 없애는 게 낫지 이익 하나 받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개차반 같은 사람이고 싫은 사람도 표시를 하면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씹고 선거 방해하는 것이 폐단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진 문제입니다. 이 보좌진하고 불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좌진들은 인격으로 대해야 하고요. 제가 변호사를 할 때 우리 사무장이 일을 잘 못해서 구박을 했더니 누구를 통해서 돌아온 말이 그 친구가 일 잘하면 변호사 하지 왜 변호사 사무장을 하고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보좌진들이 일이나 이런 것이 협족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협족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같은 수준의 사람이 일해도 성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대해주면 좋겠고,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상대방의 눈을 찌를 짝대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진 관리 실패로 정치 생명이 끝난 분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보좌진 간의 월급을 사무실 운용비로 쓴다든지 보좌진들 월급을 조정해 줬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같은 경우에 저는 가게 되면 조그마한 쪽지를 만들어서 갑니다. 인쇄된 쪽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 신랑 혹은 신부 누구와 어떤 관계로 모 의원이 축하하러 왔습니다라는 것을 결혼식 시작 전에 사회자에게 좀 안내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결혼식에 가는 것과 전체 사람들에게 누가 왔다고 알리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여 다니지 마라. 시장 같은 데 혹은 어디 다닐 때 무슨 사무실 직원들, 지방의원들 같이 몰려 다니면 지나고 난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다 욕합니다. 떼지어 다닌다고, 위세 부린다고. 혼자 다녀보면 왜 이렇게 혼자 나왔냐 하면서도 그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조폭과 정치인의 공통점이 몰려다니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딴 사람이 몰려가고 난 뒤에 평을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잘 알 겁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할 것이다. 저는 정당이나 정치활동하는 사람들이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만나고 누구나 다 받아줘야지
성을 쌓고 막는 순간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옹호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늙은이가 갈매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바닷가에 곱게 늙은 노인이 있어서 갈매기들이 와서 머리에도 앉고 어깨에도 앉는데 그 마을에 어떤 어린애가 병에 걸려서 의원에 갔더니 갈매기를 삶아서 주면 바로 낫는다 그래서 그 아이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갈매기를 좀 잡아주세요. 우리 애가 갈매기를 삶아 먹으면 낫는답니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뭐 어렵냐. 조금 전에도 내 어깨에 앉았다가 하고 머리에 앉았다 갔는데 이랬는데 할아버지가 이번에 갈매기가 날아오면 잡아야지라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갈매기가 한 마리도 날아오지 않았다는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미물조차도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이다 아니다를 다 알아본다는 거죠. 알아보는데 사람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저 양반이 감투만 탐하는 사람이다. 진정으로 누구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다.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톡데일 파라독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월남전에서 스톡데일이라는 해군 제독이 수용된 포로 수용소에서는 한 사람도 사망이나 이런 거 없이 다 건강하게 구출이 됐는데 다른 포로 수용소에는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딴 포로 수용소의 미군 상급자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석방될 것이라고 자꾸 달콤한 감언 이설만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석방 안 되니까 낙담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부활절에는 구해질 것이다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랬는데 스톡데일은 부하 포로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적지의 포로가 됐는데 어떻게 쉽게 살아나갈 수 있겠냐. 그런데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단련하고 이래서 모두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톡데일 파라닥스는 단기적으로는 가장 엄혹하고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되 장기적으로는 노력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스톡데일 파라닥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당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 절대 건물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고 그런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되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실 분은 오선 국회의원이시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역임하신 권성동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권성동입니다. 저는 15분이라 그래가지고 PPT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오선이 게을러가지고 육선보다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정치인이 되셨죠. 그리고 정치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런 소신과 철학을 현실에 반영해서 대한민국과 이 사회를 바꿔보자는 그런 욕망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분 하라 그래서 제 정치 경험, 오선의 그런 경험에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보면은 정말 대통령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대통령한테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우리 지역에서 무슨 의정보고회나 당원교육이나 할 때 항상 제가 먼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제1 충성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다. 지역 구민이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고 그러니까 국민이다. 세 번째는 나에게 공천을 준 정당이다. 그럼 대통령과 당 대표는 뭐냐? 나의 그냥 정치적 동지다. 함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동지다라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면서 고비가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지방선거에 도지사 출마할 사람이 없다고 도지사 출마를 당 지도부로부터, 그리고 당시에는 청와대로부터도 공고를 받았습니다. 강력하게 권유를 받았는데, 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2년 7개월, 그리고 국회의원 다시 재선돼서 2년 4년밖에 안 됐는데 지역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보좌진 시켜가지고 20대 10명, 30대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0여 명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한 90% 정도가 강릉을 위해서 국회의원 생활을 좀 더 하는 게 좋겠다. 도지사는 다른 사람 시켜라. 이렇게 해서 제가 당시에는 상당히 그 도지사 출마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었는데 접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나서 또 당이 굉장히 어렵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친박 비박 갈리고 그 다음에 뭐 탄핵, 그 다음에 분당 해가지고 제가 당을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당을 나갔다가 돌아온 건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역 구민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이 당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가라.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고비를 겪을 때마다 이 신조를 갖고 제가 판단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이걸 갖고 행동을 했더니 나중에 제가 4선 때 무소속으로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 출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구민들이 저한테 신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 구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와 관련해서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이게 국회의원이 되면은 아주 초선 때부터 굉장히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의욕이 국리민복을 위한 의욕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출세, 나의 정치적 입지 강화, 이런 방향으로 의욕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는 롱런하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처럼 혜성같이 등장해가지고 우리 당에 와서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통상의 경우에는 그런 팔자를 타고 태어난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갑자기 뜨고 싶은 생각, 그렇다고 떠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해하지 말고 멀리 보고 해야지. 당장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보고 행동을 할 경우에는 다 실패로 돌아간다. 특히 아주 어린 나이에 정치적 야심이 큰 그런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은 중도에 다 꺾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운명론자인데 운명이 다 정해져 있어요. 누구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은 정해져 있으니까 소신대로 하십시오. 소신대로. 이 눈치 보고 저는 이게 뭐 공천 받으려고 뭐 여기 가서 잘 보일까 저기 가서 잘 보일까, 나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그거 의미 없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눈치 보고 이 눈치 저 눈치 하는 사람도 공천 때 가서 공천 안 단 사람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 소신대로 내가 4년을 하든 8년을 하든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 구민을 위해서 내 소신과 철학대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기본 마음을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우선이니까 어떻게 지역구 관리를 했는지 하는데 궁금하실 텐데, 우선 당선돼서 얼굴 안 보이면은
지역 구민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금기 원래를 금요일 날 돌아가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 이것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저는 우선이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별 갈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저희 초심이 흐트러질까 봐 금요일 되면은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서 많은 사람 만나십시오. 특히 새벽에 농산물 시장 같은데,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이런 데 한 바퀴 쭉 돌고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보거든요. 권성도에 왔다 갔네. 자주 오는구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텔레비에서 보이더니 언제 내려왔냐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많이 만나는 것이 결국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민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초재선 같은 경우에 예산도 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라는 것이 결국 뭐냐? 예산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논리를 만들어야죠. 예를 든다면은 강릉에 KTX 강릉선이 있습니다. 처음에 국회의원이 당선됐더니 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선을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추경호 대표도 기재부 출신이지만 기재부는 절대 돈 안 줍니다. 무슨 강릉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말이에요. 사람도 얼마 안 사는데 무슨 복선이 필요하냐? 단선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논리를 만들었죠. 야, 기재부 공무원한테 그랬어요. KTX 강릉선이 생기면은 그게 강릉 주민들을 위한 KTX냐? 수도권 2천만 주민을 위한 KTX다. 강원도에 누가 놀러 오냐 말이야. 다 수도권 주민들이 휴양지가 강원도 아니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PC가 안 나온다고 복선이 필요 없대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제가 이 논리 갖고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쫓아다니고 기재부 쫓아다니고 온갖 해가지고 단선 복선 만들고, 강릉 여각에 있던 철도역을 4천억 더 들여가지고 강릉 중심부로 옮기고, 또 지하화한다고 1,000억을 더 들여가지고 지하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어디 인사 추천도 다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설득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역에 뭔 예산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연구를 하십시오. 머리를 궁죽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갑자기 떠오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논리로 설득하면 되겠구나. 궁죽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찾아가십시오. 가서 사무관, 서기관만 만나고 오세요. 국장 만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행정은 대부분 사무관, 서기관 행정이거든요. 실제 실무자인 사무관, 서기관 만나서 머리 조아리고 간곡하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서 100원 줄 거 1,000원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 국회의원이라서 폼 잡고 이렇게 한다고 절대 예산 안 나오니까 세종시를 자주 가십시오. 그게 예산 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주호영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민원 받으면요 무조건 3일 이내에 해결하십시오. 되든 안 되든 간에. 얘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일주일이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안 알아봐요. 그러면은 다 신뢰를 잃어버려요. 가급적이면 즉석에서 확인 가능한 걸 확인해서 알려주고, 아니면은 나중에 반드시 피드백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국회의원 잘 뽑았구나, 이런 평을 받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내려가면은 말이 많아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막 얘기하고 싶어 해요. 남 얘기하는 거 다 자르고. 그런데 소통의 제1원칙은 경청입니다. 무조건 말이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하든 안 되는 얘기를 하든 간에 들어주십시오. 많이 듣고 본인 말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소통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 이거 결코 표에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지방선거 아까 얘기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제가 18대부터 쭉 보면은 국회의원은 나이가 어린데 벌써 지자체장은 나이가 많아요. 지역의 선배야.
그러니까 머리 잘 안 좋아하리죠. 국회의원이라고 좀 우습게 알죠. 기분 나빠. 근데 그 사람이 또 지역 구민들한테 잘해서 인기가 좋아요. 기분 나빠다가 자르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다음 선거에서 다 떨어져요. 그리고 시장도 뺏겨요. 그 사람이 무소속 나와가지고 나오면은 결국 민주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안이 꺾고 더럽고 기분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표를 갖고 있으면은 그걸 존중해줘야 됩니다. 시도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나 안 도왔다고 자르면은 다 적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처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현역 의원하고 붙었는데 공천을 현역 의원한테 공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니까 저한테 온 시도의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그 다음 2년 후에 공천을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소속으로 제가 출마했을 때 12명의 시도의원들이 100% 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베푼 만큼 걷는 겁니다. 베푼 만큼.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앙무대에서 TV에 많이 비춰야 돼요. 언론에 많이 나와야 돼요. 지역 구민들은 뽑아놨는데 이제 서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TV에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토위, 산업위, 인기상임위 가면 안 됩니다. 초재선 때는 법사위, 환노위, 방통위 이런 데 가셔야 돼요. 그런데 가야 여야가 대립되는 곳에 가야 뉴스를 타는 거지 매번 좋은 소리하고 뭐 이런 데는 제가 농해수위 갔더니 또 기재위 갔더니 카메라가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상임위 하는데. 그래서 여야가 대립되는 현안이 있는 곳에 가야 언론을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공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어느 상임위에 가도 다 할 수 있어요. 저 기재위 가서도 저 뉴스 시간에 많이 나왔거든요. 전문가도 아니야. 전문가도 아닌데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언론, 내가 보면 어떤 의원은 보면은 언론에 하루라도 자기 이름이 안 나오면은 존재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극적인 말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언급하지 않아도 될 대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래서 나오면 매일 기사 검색해. 권성동 찾아보고 계속 찾아보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급증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 못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가 판 함정이 자기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은 뭐 내용도 보지만 내용보다는 이미지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발언할 때 카메라를 응시하고 원고 없이 즉석에서 7분 5분 왜 못합니까?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좀 틀려도 돼요. 이미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당당하냐, 자신감이 있냐, 이런 거를 보고 저 사람 괜찮네, 말 잘하네, 똑똑하네, 잘 지적하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쳐박고 원고 보고 하는 거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질의 7분 한다 그런다면은 사무실에서 오기 전에, 상임위 오기 전에 딱 여러 번 읽어보고 딱 놓고 원고 안 보고 발언하는 그 훈련을 하면은 한두 번 하면은 다 잘해요. 처음에 제가 법사위 간사할 때 김진태 지금 지사가 초선으로 왔는데 즉석에서 의사진행 발언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왜? 검사 출신이니까 자존심 강하지, 내 실수했다가 망신 떨면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말로 많이 조인트를 까가지고 몇 번 하다 보니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면 다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한 2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집권 여당입니다. 정말 당정 관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이 일치가 되지 않고 분열이 되고 대통령 따라가고 당 따라갔을 경우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죄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해창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과 반기를 들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화형식까지 했어요. 당에서 일부 당원들이 탈당까지 하고 결국은 이인재 내보내가지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살아난다고 정동영이가 노무현과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반대의 길을 갔어요. 결국 500만 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MB하고 박근혜 때는 사이는 별로 안 좋지만은 그래도 박근혜 MB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고 이재호 대표가 대통령 출마하는 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겨우겨우 됐습니다. 우리 정당의 존재 목적은 정권 창출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당정 관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더 강합니다. 그럼 더 강한 이 대통령과 함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부,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래야 당 지도부가 대통령이나 정부에 한마디 할 때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득을 해야지 그냥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한 1년 정도 제가 언론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왜? 정부가 항상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 인터뷰하면은 저도 성격이 있다 보니까 또 바른 소리 하게 돼 있거든요. 바른 소리 하면은 언론에서는 또 무슨 대립, 분열, 갈등 이렇게 보도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명색이 정권 창출에 조그마한 그 기여를 한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나서 당에게 피해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1년간 언론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을 갖고 앞으로 당정 문제를 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그리고 이 당과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아지지 않으면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똘똘 뭉쳐서 또 물밑에서 수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대통령과 당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도 그 길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강 마지막 순서로 삼선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시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당 저출생 대응특위 위원장 김정재 의원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네. 제일 선수가 낮은 삼선 김정재입니다. 네. 오늘 지금 6선 우리 의원님과 또 5선 의원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뭐로 할까 그랬더니 두 분하고 다른 거를 하래요. 근데 두 분이 뭘 할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제가 그래 제일 선수가 낮으니까 이번 그 국감 때 어떻게 좀 할지 초선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테크니컬을 얘기하자 그래서 아주 총론이 아니라 강론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초선들만 남고 재선 이상은 주무시거나 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재선인데 벌써 나가려고 그러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 10분 한 10분 정도인데 제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호영 대표님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보좌진을 좀 잘 대해라 그랬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보니까 우리 보좌진이
도구 테이블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줄씩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나 아무 말 안 하고 참았습니다. 한마디 할까 하다가 야 이것도 안 되겠구나, 잘 돼야겠구나 이래서 저도 지금 한 줄씩만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맨 먼저 지금 저 국감 그러면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스타 탄생의 시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국감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늘 365일 늘 언제나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카메라가 이제 상임위장으로 많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가장 좋은 시기니까 의원님들이 이때 이제 어떻게 한번 뜰까? 소위 내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나를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9시 뉴스에 나오게 하나, 이 방법을 제가 저만의 노하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9시 뉴스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라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그러나 잘 되지는 않는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감을 대해서 보좌진들이 제일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제 잡는 겁니다. 의원님들 주제 다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제 잡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능력 있는 소위 말하면 정통 자기 상임위의 정통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이 분야의 최고 공무원이었고 내가 뭐 조직의 수장이었고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들이 주제를 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잡으세요. 그러나 저는 자신이 없어서 보좌진들한테 대충 의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진 의존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인데요. 저는 보좌진들하고 상의를 하고 대충 보좌진들이 주제를 많이 잡아오고 그 주제를 내로이 다운을 해서 이제 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요. 지금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본게임 시작되면 10월달 본게임 시작되면 오히려 할 일이 없어요. 지금 9월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제를 잡는데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주제를 잡겠습니까? 민주당은 대통령의 국정과제 공격하는 걸로 거의 다 주제를 잡을 겁니다. 대통령 공격, 대통령의 친인척, 김건희 여사 공격, 이런 것들로 모든 걸 공격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이 문제는 한번 다뤄봐야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비상식량으로 준비해둬야 될 건 뭐냐면 우린 정부 여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또는 그 문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린 준비를 항상 비상식량으로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공격을 해올 때 내가 준비한 주제가 있지만 공격의 그 수위가 너무 높다 이러면 내 거 과감하게 포기하고 우리가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가? 네. 아이고 이거는 빼라 그래. 이거 안 고쳐졌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지금 새로 제가 이거 제가 그대로 얘기하면 보좌진이 만들었는데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서 제가 제목을 싹 다 바꿨는데 하나도 안 고쳐졌네요. 이런 것도 참아내야 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제가 섹시한 주제로 다 바꿨는데 이런 거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도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예? 자, 첫 번째는요.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1번 주어진 시간. 자, 지금 국회법 60조에 의하면은 주어진 시간이 15분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합의에 주로 7분, 5분, 3분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7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담고 싶은 걸 해야 됩니다. 왜? 기자들이 주로 오전에 뉴스를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7분에 가장 중요한 걸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의원이 있습니다. 시간이 7분인데 7분을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빵점입니다. 무조건 7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끝내느냐? 6분 30초에 끝내는 걸로 계산을 넣어야 됩니다. 마지막은 장관이 답하도록 하는 시간을 주고 6분 30초 안에 내 모든 할 말을 그 안에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눠보세요. 내가 할 말, 장관이 답할 시간 배분을 해야 됩니다. 장관이 답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은 실패한 질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요약해서 기승전결 하나의 논문으로 만들어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관은 yes, no만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오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장관이 반드시 대책에 대한 어떤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성공한 질입니다. 그래서 제일 못한 질은 일단 시간 초과해서 아이고 1분만 더 주세요. 아이고 2분만 더 주세요 하고 더럽게 구차하게 요구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특히 민주당 위원장한테 이런 구차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시간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쿨하게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주 센스 있게 쿨하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대로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양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세트 하는데 2분인데 그거 뭐 관역 10에 맞춰도 관역을 맞춰도 10점을 받아도 시간 놓치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운영위를 하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아주 실패했는데 전현희 의원의 전현희 아니고 전연희입니다. 전현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 김건희 살인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방송에 자기 전현희 TV에 업로드를 시켰어요. 100% 이거는 면책특권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사설이 길었던 거예요. 예시를 너무 많이 들고 어떻게 좀 잘난 체 보려고 질질 길게 하다가 7분짜리인데 제가 마이크가 꺼졌어요. 그때 이후에 이거 그 탄핵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 용산에서는 이거를 강력하게 대치하십시오. 이게 제 핵심인데 이거를 시간을 마이크 꺼지고 한 거예요. 목에 핏대 아무리 올려봐야 목만 아파요. 그리고 얼굴 모습만 흉하고 이래서 절대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핵심은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넘기지 않게 중간에 핵심을 말하는 거, 그거를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분 안에 반드시 끝내라. 두 번째도 이거 안 고친 것 같아요. 불안해 죽겠네요. 이것도 안 고쳤네요. 자, 두 번째는 핵심 문장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10초입니다. 우리에게 7분이 주어졌지만 내가 스타가 되고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2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길게 막 설명을 해도 결국은 TV에 9시 뉴스에 나가는 건 딱 2줄입니다. 1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게 말을 하다가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초 안에 그 중요한 말을 원고를 보면 그거는 또 감점 70점입니다. 다 낙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10초짜리 말은 반드시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됩니다. 장관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고개를 숙여서는 안 된다. 고개를 떨궈서는 안 된다. 자신 있게 2줄을 얘기해라. 자, 저녁 첫날 국감이 시작되면요. 첫날 모든 상임위가 300명이 동시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녁 9시에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불과 대여섯 명에 불과합니다.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한 줄 알겠죠? 여기에 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 2줄의 문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줄의 문장을 말하면서 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그 권성동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방송 출신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기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딱 2가지입니다. 목소리와 이미지입니다. 목소리와 이미지. 내용은 그 길게 얘기해봐야 몰라요. 목소리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조차도 자신 있는 목소리와 이미지는 어떻게 하느냐? 웬만하면 밝은 이미지가 좋습니다. 밝은 이미지. 특히 자기가 안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웃으세요. 안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신 있게 자기 그 외모가 자신 있는 분은 어떤 표정도 좋습니다만 아닌 분들은 웬만하면 웃으세요. 그리고 심각한 내용을 할 때 웃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간 미소 짓는 표정으로 하면은 우리 당 전체 이미지가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시지 마세요. 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젊게 보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야, 너무 잔인하죠? 그래도.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아마 이거 또 쉬운 일이지만 이것도 제가 제목을 바꿨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자, 법사위, 아까 말했죠. 법사위라든지 아니면 기재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는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서울대 S대 법학과 나왔다고 검사를 합치고 어려운 말 하면요. 절대 TV 안 나옵니다. 아니, 언제 법사위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영선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장제원 아닙니까? 정청래, 이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 빼고. 예. 자, 나머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국민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이 있는,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전문 용어 절대 금지입니다. 법률 용어 안 됩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안 됩니다. 그런 용어를 다시 패러프레이즈하고 리라이트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 국민들이 단시간에 5분에 3분에 아 정말 저게 맞구나. 아 정말 지적 잘했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언어를 바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왜냐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맨 처음에 과방위를 갔습니다. 원내대변인을 하니까 무조건 과방위를 가래요. 제가 과학기술 완전 노블에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방송 하나도 모릅니다. 완전 문외한이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평가를 뭘로 받냐면요. 별과 상으로 받습니다. 상. 에브리데이 별점이 나옵니다. 별점. 별 5개, 별 4개, 별 3개, 별 2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은 자기가 질문 딱 해놓고 바로 만약에 김정재 바로 치시는 분이 계세요. 뉴스에 나왔나 안 나왔나. 그 정도로 민감한 의원님들이 계신데 매일 국감이 끝나고 나면은 그 평가를 합니다. 모 신문사에서. 그래서 별점을 줍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별점을 줄 때 자기 성적이 나오는데요. 자, 기자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기자들이 이해해야 별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별점 때문에 하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질의를 민주당과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주제를 잡을 때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과방위 때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우리 그 안에 멤버들이 기라성 같은 분들이셨어요. 그 과학기술 쪽으로 교수님, 전문가, 방송인들 거의 다였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뭘 할까? 근데 주제를 보좌진들이 잡아주는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통신료가 너무 비싸다. 핸드폰비 너무 비싸다. 이 통신료를 낮추는 방법이 없을까? 온 국민이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착안을 해서 제가 통신료 낮추는 인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별 5개 받았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쉬운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는 걸 하라는 거예요. 주제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것을 주제를 잡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자, 네이밍입니다. 네이밍.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에 우리가 밀리는 게 네이밍이에요. 민주당은 네이밍 하는데 전매 특허를 가졌으면 잘합니다. 일단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우리는 뭐 인사말하고 이럴 때 우리 사회 이럽니다. 근데 민주당은 우리 공동체 이런 단어를 씁니다. 공동체. 뭔가 따뜻하지 않나요? 뭔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단어들을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냐? 차용해야죠. 우리가 더 써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감은 그 네이밍을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섹시하게 네이밍을 하느냐. 이것도 아까 첫 번째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라. 이 안에 네이밍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네이밍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을지로위원회. 대한민국의 모든 힘든 사람들, 의뢰 입장에 있는 사람들 다 민주당에 민원 제기합니다. 우리 당에는 안 와요. 모든 전세 사기 당한 사람, 힘든 사람들은 다 민주당을 찾아갑니다. 다 을지로위원회를 찾아갑니다. 참 네이밍을 잘했죠. 근데 을지로위원회는 지금 벌써 그 히스토리의 역사가 한 10여 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도 사회적 약자란 단어보다 그냥 을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네이밍 잘한 것들 많지 않습니까? 민식이법이나 뭐 오세훈법이나 이런 것도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네이밍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질의를 어떻게 네이밍을 한번 잘해서 붙여볼까 그런 거를 한번 꼭 연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실패한 네이밍도 많습니다. 남인순이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딱 걸린 거예요. 그거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가위에서 아주 남인순하고 민주당을 작사를 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가 안 잘해도 남이 잘못한 걸 두들겨 패면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남의 약점을 정말 잘 찾아내는 그것도 기술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것도 제가 화려하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협업 하나다 이거 굉장히 우리 당스러운 이 제목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보좌진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화려한 팀워크, 무적의 원팀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려한 팀워크.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8명입니다. 저쪽은 180명이 넘어요. 2대1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국회는 몸싸움 하는 데가 아니라 말싸움 하는 데예요. 말싸움. 말싸움은 한 명이 두 명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 의원님들은 집에서 사모님들도 못 이겨와요. 그래가지고 말싸움에 조금 딸리긴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내용 컨텐츠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는 밀리지 않게 준비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싸움인데 첫 번째 협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우리 당에 조금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먼저 주제를 좀 공유를 해야 된다. 나만이 할 게 아니라 이 간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자기가 준비한 걸 내놔야 됩니다. 나는 뭐에 대해서 하겠다, 뭐에 대해서 하겠다, 쭉 다. 겹치는 거 빼야 됩니다. 그리고 내 거 하고 싶어도 만약에 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를 김건희 여사 일가를 계속해서 터무니없이 공격한다.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우리도 주제를 바꿔가면서 니는 뭘 해라라고 하면서 서로 의원님들끼리 다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공유가 됩니다. 감춰두면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간사가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 때 할 때 우리가 탈원전이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계속 강조할 때 쟤네들 그걸로 하면 우리는 그 반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두 번째는 자료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팀워크라는 게 뭐냐면요. 그 A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랬는데 너무 주제가 좋고 그런데 정부가 답을 하다가 덜 했습니다. 그러면 내 질문 시간에 7분 중에 1, 2분, 3분을 기꺼이 내줘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살점을 뜯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자료를 공유하면 심지어는 어떤 거냐면 내가 준비한 자료를 내 시간에 못했으니 질의서를 다른 의원한테 줍니다. 저는 여가위 때 제 질의서를 딴 의원한테 다 줬어요. 내가 준비한 건데 당신이 질의하시오. 이 질의 굉장히 좋다. 그렇게 주거든요. 자료도 공유해라. 주제도 공유해라. 간사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팀워크입니다. 화려한 팀워크인데 팀워크라는 거는 결국은 간사하고 사전에 준비를 엄청나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김미애 의원님 계시나요? 여기? 지금 안 계시는데 제가 여가위 간사를 할 때 그때 우리가 권력형 성범죄 안호박 이것도 제가 네이밍을 붙인 건데요. 오거돈, 박원순, 누구죠? 안희정. 이거를 안호박 성범죄라고 제가 했습니다. 안호박 권력형 성범죄. 안호박 성범죄. 왜냐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안호박 권력형 성범죄라고 부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팀워크가 좋았는데 제가 한마디 하면 김미애 의원, 전주혜 의원이 거의 완전히 정말 제정신 아닌 사람처럼 서포트를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관이 그때 이정목 여가부 장관이 예결위에서 다른 상임위 거를 하는 것도 잘 보십시오. 예결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재보궐선거를 하게 돼서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온 국민이 성인지를 학습할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딱 잡아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따위 장관하고는 우리는 못하겠다. 그때가 2020년 12월이었습니다.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보궐선거에 반드시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가위에서 굉장히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보이콧을 했는데 나중에 그 보이콧을 푸는 조건을 뭐를 했냐면 여야 협의를 여가부 장관을 대답을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뉴스가 뭐라고 나갔냐면 무건수행하는 장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을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게끔 우리가 그냥 바보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비록 조그만한 거지만 하나하나가 다 모여지는 겁니다. 원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지막입니다. 누군가가 민주당 의원과 우리 당 의원이 소위 말하면 전쟁이 붙었을 때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재선하에서 산자위에 들어갔는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전쟁의 첫 번째 선빵 공격에는 의사진행 발언이 최고입니다. 야당은 항상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선빵을 쳐야 됩니다. 근데 여당은 그렇게 못하죠. 여당은 방어 수세적이니까요. 제가 야당일 때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의 한 대여섯 명 의원이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랬어요. 근데 예전에는
남성들이 여성을 공격하면은 야 못난 놈 이랬는데 요새는요 여자들이 힘이 세졌는지 제가 말 한마디 하면 대여섯 명 남자들이 공격을 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공격을 하는데 우리 당의 산자위 의원님들이 조용하신 거예요. 조용하신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나는 초선 때 우리 당 의원님이 당하면은 정말 막 덤벼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 나가서 우리 당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는 그림이 안 좋으니 내가 공격을 당하면 같이 좀 방어를 해달라 이랬더니 그중에 어떤 초선 의원님 의원님 혼자 잘 막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혼자 외롭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누군가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우아와 고상의 시간이 아니라 헐크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과거로 돌리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번에 국감 지금 뭐 짧게 얘기했지만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아까 그 두 의원님 우리 주호영 부의장님과 권성동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당을 위해서 충정 어린 충원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부 총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가 틈이 벌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야당과 또 그것을 재미삼아 쓰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부 총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지금 정치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극한 상황,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가서 정말 요즘은 정치인이라 하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 정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의원님들 혹시 왜 민주주의가 죽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상호 존중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 자제를 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되새기시를 바라고요. 이번 국감에서 그걸 한번 우리가 꼭 실현을 한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거나 이럴 때 상대방 야당의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당 의원님들의 질문한 내용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민주주의가 복원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는 예의, 그 다음에 호혜주의, 그리고 어떤 헌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저는 관습이나 이런 민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멋진 국감 되시고 다들 한번 스타에 등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간을 이용해서 안내 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연찬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배준영 수석 부대표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마이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예. 예, 그리고 늘 이런 행사에 사실은 저희들 이렇게 뭐 박수 이렇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 행사를 위해서 몇 날 며칠 준비한 우리 당의 사무처의 원내 행정국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 우리 이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수고했다고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생신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당대표님 말씀을 듣고 결의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현 의원님이 역시 진행을 잘 하시는데요. 저는 저분이 될 줄 알았던 게 언제냐면요. 제가 그 총선 때
지원 유세를 굉장히 와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짬을 내서 갔거든요. 근데 저분은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제가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근데 저분이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1시간째 계속 주민들과 춤을 추고 계시더라고요. 야, 저런 정신이면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생각대로 역시 파이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저런 적극성과 주민과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셨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길,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사당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엽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증명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읍시다. 저는 이번 1박 2일 동안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이 위기이지만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추경호 대표께서 늘 하시는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 구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똘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다짐을 담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진 영상 기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촬영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게 보이겠나? 너무 높아. 네, 결의문 낭독은 뭘 다 신동욱 원내 수석 대변인께서 해 주실 거고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요걸 하나 내려가고. 그렇지. 각도 때문에 원래가 맞는데 각도 때문에 그렇지. 그만 원래대로 해요. 원래대로 해요. 원래대로. 신성범. 됐습니까? 다 되신 거죠? 네. 해도 됩니까? 자, 후창은 우리의 기운과 기세를 모아서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결의문. 지난 5월 30일 우리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특검, 탄핵, 청문회 등 온갖 정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와 탄핵 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신성한 국회는 온갖 막말과 갑질로 얼룩졌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의 본령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결연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생 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28건의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겠습니다. 어렵게 되살린 민생 협치의 불씨를 키우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현장을 살피고 정책을 만들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을 책임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지역 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100일간의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 세대에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다. 하나, 우리는 자율과 공정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으로서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 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운다. 하나,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시대를 준비한다. 2024년 8월 3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고맙습니다.